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업이 되는 게 무엇냐고 어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의 핵도 아니고 원자력 폐기물도 아니고 방사능도 아니고 살인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국가 재난 수준에서 특별 관리를 해야 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전문가인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잃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 중에서도 기자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만은 이게 미세먼지가 국외에서 유입되는 거냐, 특히 중국발이냐, 국내 요인이냐, 그 다음에 국내 요인 중에서도 산업시설이냐, 발전시설이냐, 노후경유차냐 아니면 난방시설이냐 이런 걸 가지고 하물며 뭐 고기 굽는 시설에서 나오는 거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죠. 정확한 원인과 배출량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당장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저감 조치를 시행을 해야 맞는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뜨지 못하고 물 빠져버리면 배는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발전소든 산업시설이든 수송 분야든 지금도 미세먼지를 뿜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저감 조치를 해야 되고 저공해 조치를 해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으면서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다행히도 작년 8월 14일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저희들이 미특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제정이 돼가지고 또 어제 날짜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단을 설치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일 때 정부에서는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에서는 각종 오염시설을 가동을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론 몇 가지 이제 더 있습니다만은 핵심인지 그건데 과거에도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때 자동차를 운행 제한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행을 못하고 법을 규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적 인가라든가 행정기관의 규제를 할 경우에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규제 저항에 걸려서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15일 내일 모레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이루어진 상황을 보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임기상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서는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규제가 심한 사항은 조례로 미뤄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야 될 시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정하지 왜 이걸 조례로 정하도록 하느냐. 그러고 이걸 지금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행히 서울은 조례 제정을 하고 오늘 기자간담회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인천하고 경기는 아직도 조례 제정을 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이나 6월 또 늦게는 7월 정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상황인 거죠. 그러면 오늘 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그리고 법 시행인 15일 이후에 다시 고농도 살인적인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라는 보장을 누가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미세먼지에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라도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에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뇌혈관, 정신건강 이런 것까지 유발하고 1급 발암물질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전체가 너무 안이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좀 더 각 분야에서 특히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시설이냐 발전시설이냐 수송분야냐 이런 여러 가지 기여율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특히 수송분야 안에서 수도권을 가지고 한번 제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기오염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이 수송 분야가 PM2.5의 배출 비중이 4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23% 정도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PM2.5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PM2.5는 검댕이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양도 많지만은 질소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2차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2차 생성물로서 나오는 양이 60~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게 PM2.5 저감 대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따져보면 수송 분야가 수도권의 경우에 75%입니다. 그래서 PM2.5 저감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은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면 상대적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죠. 이 75%가 수송 분야인데 이 중에서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게 2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27%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즉 DPF를 단다든가 LPG 엔진으로 교체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기 폐차 등을 했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감 조치라든가 저공해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자체도 굉장히 안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기계 중에 도로용 삼정이라고 있습니다. 덤프트럭과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로를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하고 특성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건설기계로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옛날부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자동차 세금도 쌉니다. 일반 경유차는 1년에 몇십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건설기계는 10,000원도 안 냅니다, 세금이. 국가가 이렇게 건설기계, 옛날 건설 부흥 시대 때 있던 정책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도 자동차는 검사가 종합검사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있고 정기검사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굉장히 안전이나 배출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에서는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라 있어가지고 배출가스 쪽만 말씀드리면 검사원이 출장검사를 갑니다. 교통안전공단이 검사소에 가는 게 아니고 출장검사를 가서 육안으로 매연 액셀레이터 한번 밟아보세요 하고 육안으로 매연검사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완전 사각지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건설기계의 오염이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건설기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엔진을 새롭게 교체해 준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기준도 완화돼 있고 검사도 완화돼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상 대표님께서 자동차 대책, 저감 환경 대책을 산업정책으로 환경부가 이끌고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다 보면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예산이 1년에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천억 이상이 전기차 보급, 충전소 설치, 수소차 보급, 충전소 설치에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이 운행 중인, 오늘도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보급했을 때 그 저감 효과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저공해 시킨 거의 효과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8천억 중에 6천억을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쓰고 나머지 2천억은 그 나머지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에 대해서 재원 투입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재정 투입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환경부에서 80년도부터 이 자동차 환경 분야에 쭉 정책을 담당을 해왔었고 지금도 이제 자동차 환경협회 회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특히 디젤차 얘기를 할 때 잘못 얘기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환경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포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얘기를 할 때 휘발유차나 디젤차 공이 4가지 오염물질 항목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COHC, NOx, PM, 즉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 입자성 물질 PM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클린 디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PM하고 낙스를 보면 이게 휘발유차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지금이 유로 6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로 7, 유로 6D 뭐 이렇게 가면 휘발유차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일례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났을 때도 미국의 경우에는 휘발유차 기준이나 디젤차 기준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디젤차를 가지고 휘발유차 기준에 맞는 성능을 유지했다 해가지고 미국이 인증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치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게,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휘발유차하고 디젤차의 특성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WH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M2.5의 그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은 디젤차 미세먼지에는 약 40여 가지 이상의 PAH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서 다한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벤조피렌 같은 이런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놓고 비교하면 휘발유차하고 디젤차의 위험성은 비교가 안 될 수준입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 LA에서 경유차 대기 중 PM2.5 농도 기여도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SUV나 RV 그 다음에 승용차는 디젤차가 없습니다. 전부 휘발유차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기준이 휘발유차 기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디젤차 못 만들게 기준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형차에 디젤차를 허용해 주고 있는 건 유럽이죠. 우리나라도 디젤차 허용 기준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LA에서 디젤차의 발암 위해성은 84%나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디젤차의 위험도는 앞으로 기술 발전이 되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 박사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디젤차에는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저감 장치가 자꾸 붙고 있는 겁니다. 부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휘발유차에는 3원 촉매 장치 하나하고 EGR 있죠. 근데 운전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디젤차는 기준이 강해지다 보니까 앞에 DOC 있고 DPF 있고 그 다음에 SCR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인한 가격 상승도 휘발유차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DPF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가 쌓이면 연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휘발유차의 버금가게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낙스하고 PM 측면에서는. 그런데 SCR을 달아놓는 건 요소수를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요소수를 사용을 안 했을 때, 보충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 차는 엉터리차, 깡통차가 되는 겁니다.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달성이 가능하더라도 운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깡통차가 된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디젤차의 경쟁력은 없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젤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도 디젤차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2030년 이쯤부터
소형차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차를 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하회장님께서 경유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소형 경유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 박사님 말씀대로 중대형은 중대형 차에 대해서는 경유차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대안이 지금 없고요. 일부 전용가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LPG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소형 SUV하고 경유 승용차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차량들은 아까 미국 얘기나 일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대안이 있는 것들입니다. 휘발유나 LPG로 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정 박사님 말씀대로 경유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미국과 같이 기준을 강화시켜서 못 만들게 하든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휘발유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유 가격을 올리는 건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과 같이 기준을 강화해서 그건 휘발유차나 LPG차로 전환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미세먼지만을 놓고 본다면 한편으로는 경유차 없애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경유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늘어나느냐? 상업용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자가용이나 내재용으로 쓰이는 승용차나 SUV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 먼저 차단해 놓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서 대책을 시행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 근데 이제 유럽 쪽에 이제 LEG를 강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정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인데요. 여러분들 유럽 자료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PM을 줄이기 위해서 LEG를 했느냐? 아닙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줬느냐?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몇 번 강조한 대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가 재난 수준이다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저항이 있고 규제가 강하니까 담당 일선 공무원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DPF 저감장치 붙이는데 90%를 주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벌금만 물립니다. 어차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담당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결연히 나서야 될 건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이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아까 송 처장이 말씀대로 교통약자나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죠. 이게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들이거든요. 간접 살인이거든요. 이게 배출가스를 뿜는 게 대해서. 이왕 마이크를 잡은 게 말씀을 드리면 5등급 차량, 유로 3 이전 차량이 수도권에 100만 대, 전국에 300만 대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2017년자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차량은 DPF도 없고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도 없습니다. 유로4하고 유로5 370만 대 정도 됩니다. DOC나 파셜 DPF 일부 있습니다만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소산화물에서 2차 화학 반응 일으켜서 PM 2.5로 60-70%가 넘어옵니다. PM 2.5 저감 대책은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으로 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을 수송 분야에 세울 때는 우선 신규로 디젤차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방법은 경유가격을 올리든지
불가피하게 대안이 있는 소형 SUV나 승용차는 못 만들게 해서 진입을 규제하든가 해놓고 운행 중인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차량에 대해서 DPF나 SC를 달려면 몇 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산해 보는 거는 최소 2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유나 휘발유차에 물리는 교통환경에너지세 10조 이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부분은 15% 오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가량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나머지는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짓는 데로 가고 있고 8천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6천억 정도는 전기차, 수소차로 가고 있습니다. 노경유차의 대책은 2천억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재부나 산자부, 국토부 협조도 안 합니다. 그건 환경부 소관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가적 재난이라는데 밑으로 내놓으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 미루고 있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2월 15일 날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인천하고 경기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 서로 핑퐁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조례로 제정해라. 인천하고 경기는 특별법에서 정해주지 왜 우리한테 미루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상입니다.